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한국 작가 중에 한 분이신 이유범의 단편 바다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52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출생하였으며 1977년 경희대 국문학과, 1980년 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1985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단편 얼굴 내기가 당선되어 등단한 후에 다수의 장단편, 중편집을 발표, 출간하였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다꽃. 이내가 가시면서 하늘로부터 어둠이 내렸다. 이내란 해질 무렵 멀리 보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입니다. 어둠은 또 바다의 끝으로부터도 다가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제 방은 그 먼 곳으로부터 아슴아슴한 가슴속 추억처럼 일몰의 시간 속에 잠기고 있었다. 바다는 물참이어서 잔뜩 부풀어 있었다. 그의 발밑 가까이까지 밀려 들어온 흑청색 바닷물이 조용조용히 일렁였다. 그는 밤바다를 굽어보았다. 그가 보기에 바다의 일렁임은 바다가 가지는 감성의 몸짓이었다. 부풀어 있기는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해서 연안부두에 가까우면서 드디어 맡을 수 있었던 바다 냄새. 그 냄새가 기복 없이 이어지는 일상 속에 은폐되어 있던 여린 심성의 그리움을 자극했던 것이다. 바다 냄새가 짙어질수록 새를 키우던 그 감성은 텅 빈 터미널을 채우며 넘실거리던 흐릿한 형광등 불빛 속 매표구 위의 승선 요금표에서 드디어 한동안 잊고 지내던 낯익은 행선지를 발견하고 울컥하는 마음으로 아 하는 탄성을 지르는 그 순간을 만났을 때 한껏 부풀어 올랐다. 창문을 넘어온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때면 그는 잠 대신 책장문을 열기도 했다. 거기에는 지금은 기억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하나 사연이 있음이 분명한 작은 돌들과 조개 껍데기들이 옹기종기 모여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집어 매만지거나 귀에 대고 자신의 숨을 죽였다. 어느 것이건 거기에서는 늘 파도 위를 스치는 바람 냄새와 바다가 은밀히 몸을 뒤채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그 가운데에는 유별나게 큰 하나의 소라 껍데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것은 훨씬 크고도 또렷하게 숨을 쉬었다. 아, 지금 다시 생각하면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때 내가 듣고 맡았던 해조음과 갯내음은 아무래도 바다를 사이에 둔 서로 간의 조바심이었을 게다. 그는 멈춰선 채로 잠시 눈을 감았다. 작년 한 해 동안 자신이 겪었던 바다의 모습들이 떠올랐다. 바다의 모습은 여러 가지였다. 방죽을 깎아내는 해일처럼 사납고 거친 얼굴로 마주서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여린 향기를 품은 해당화가 해안을 따라 뭉터기 새빨갛게 피어나고 그 아래에 발갛게 쇠인 나문재란 바닷가의 모래땅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끝없이 깔리는 그때에 가까이 다가와 발바닥을 간지리는 잔 파도의 장난질, 넘실거리는 물결 위에 하얗게 피어 쉴 새 없이 다가오곤 하던 물꽃, 선창에 메인 거룻배 위에 기대어 앉아있을 때면 기분 좋게 흔들어 주던 물이랑, 바람 부는 날 깔깔거리며 재빠르게 달려왔다가 슬며시 돌아서 버려 차라리 웃음을 자아내는 곤란 얼굴. 어쨌든 그가 겪은 바다는 순진하고 무고했다. 그러면서도 속이 깊었다. 아픈 일이 있으면 늘 속으로 혼자만 아파했다. 부끄러움도 속으로 혼자만 부끄러워했다.
기쁨도 분노도 즐거움도 혼자만 사귀었다. 아린 마음이 있어도 스스로 달래며 결코 내색하는 일이 없었다. 또 바다가 보여주는 얼굴빛도 가지각색이었다.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이름 붙일 수 없었던 미묘한 차이로 드러나는 수많은 색감의 얼굴을 바다는 가지고 있었다. 먼 바다와 가까운 바다, 깊은 바다와 얕은 바다에 따라 달랐고 하늘의 담청의 정도에 따라서도 모두 제각각이었다. 바람이 지나가면 바다 위에는 바람의 그림자가 지면서 그 표정의 빛깔을 바꾸기도 했다. 그 빛깔은 곧 바다의 기분이었다. 그는 지금 그 미묘한 기분의 차이를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속에 빠져 있었다. 그는 발밑에 누운 바다가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잠에 들기 전 몸을 뒤치는 것 같았다. 확실히 지금 바다는 졸려하고 있었다. 이내가 완전히 거쳐버린 서녁 하늘은 곧 어둠이었고 그 어둠이 바다를 채근하여 잠속에 밀어넣고 있었다. 외항선은 바다 저 밖에서 이미 작은 섬처럼 숨을 고르고 있었고 작은 배들은 도간에 옹기종기 모여 잠자리를 서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졸림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깊숙이 숨어있던 바다들이 반짝반짝 눈들을 뜨고 있었다. 그는 멀리 바다 끝에 시선을 주었다. 어두운 바다와 어두운 하늘 사이에는 기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는 지금 그의 가슴 속에서 하나하나 눈뜨고 있는 바다들이 깃들어 사는 섬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쪽에 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내일이면 해우하게 되리라. 그가 탈배에 앞서 웅진호의 승선이 시작됐다. 소연평도, 대연평도 및 소청도, 대청도를 거쳐 백령도로 항해할 배였다. 직선거리 항로를 두고 서해의 공해까지 나갔다가 공해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공공의 바다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북으로 틀어 먼 물길을 헤쳐야 하는 배였다. 그리고 공해로 들어서면서부터는 해군 함정의 호위를 받는다고 했다. 가방이건 보따리건 사람의 종류만큼이나 가지각색의 짐을 들고 이고한 승선객들이 브릿지를 내려가 배 위로 오르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표를 사지 않은 사람들은 개표구 이쪽 난간 앞에서 배웅을 했다. 웅진호의 스피커에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 이별을 서러워하며 부두 안에 울려 퍼졌다. 배웅 나온 사람들 가운데 몇이 배 쪽을 향해 마주 손을 흔들었다. 공무원인 자식을 물먼 임지로 보내는 듯한 늙은 여인이 며느리 부축을 받으며 연신 코를 풀었고 애인을 배웅 나온 듯한 젊은 여인은 참을 수 없이 빚어나온 눈물을 손수건으로 찍어냈다. 보름 만에 한 번씩 출항하는 웅진호였다. 그러나 그것도 믿을 수는 없었다. 바다가 더욱이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 제 날짜에 배가 뜰 수 있도록 바다가 얌전해 주리라고는 결코 믿을 수가 없었다. 과연 몇 달 만에 그들이 다시 해우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난영의 눈물이 막바지 애절함을 뽑아내고 드디어 웅진호의 고동이 길게 울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젊은 여인은 누를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눈물을 찍어내던 그녀가 개표구를 향해 달려나갔다. 그리고는 막아선 개표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스크루가 물속에서 투레질을 하는 듯 하더니 배는 벌써 건너뛸 수 없을 만큼 멀리 물러나 있었다. 그때 한 뭉턱이 바람이 불었고 그는 별다른 내색 없이 시어머니만을 부축하고 있던 여인이 스르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마치 바람 때문인 것처럼 보였다. 터미널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개표구를 향해 줄을 서기 시작했고
그도 그 한 틈에 섞였다. 주저앉았던 여인이 늙은 여인을 부축하고 터미널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저 여인은 헤어지기 위해 여기에 왔지만 나는 만나기 위해 여기에 왔어. 그의 가슴이 다시 부풀기 시작했다. 항해하기에는 참으로 좋은 날씨였다. 바람은 쉬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다. 부지런한 바다는 벌써 깨어 눈부시게 빛났다. 온통 바다는 황금빛 비늘에 덮인 채 가볍게 몸을 뒤채고 있었다. 독을 벗어나 제 방향을 잡은 배가 통통거리며 그 황금빛 비늘을 일직선으로 갈아엎었다. 그는 고물칸에 자리를 잡았다. 물속에 보이지 않는 스크루가 해면 위로 넘실넘실 물이랑을 쏟아냈다. 고개를 좀 들면 넓은 바다에서는 수천 수만 파도의 손들이 잔잔하게 손짓했고 백고리의 물꽃은 언제까지나 따라오며 피었다 꺼지곤 했으며 얼굴을 스치는 해풍은 유쾌하게 웃었다. 아, 바다 냄새. 그는 자신의 내부에도 그 냄새가 점점 진하게 배어온다고 느꼈다. 배가 삿갓섬을 휘돌며 항해를 끝내가고 있었다. 그도 가방을 챙겨 들었다. 마침 썰물이었고 배는 그때를 위해 마련된 아랫부두에 옆구리를 댔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긴 부두를 따라 줄을 지으며 걸어갔다. 그의 앞에는 일행으로 보이는 중년 여인 셋이 걸어가고 있었다. 깨끗한 피부와 차림새로 보아 이곳 섬 사람들은 아니었다. 둘은 도해지의 평범한 주부로 보아 틀림이 없었으나 나머지 한 사람은 얼른 그 신분이 짐작되지 않았다. 그는 젠 걸음으로 그들을 앞질렀다. 이내 알아본 하숙집 할머니는 그를 반갑게 맞았다. 하나뿐인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모두 무트로 보내고 맨 밑의 손녀 하나만을 데리고 사는 할머니였다. 그가 뒤뜰 우물가에서 손과 얼굴을 씻는 동안 할머니는 방을 치웠다. 지난 2월 그가 떠난 뒤 다른 하숙 손님도 없이 줄곧 비워두었던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방이 너무 습하다며 군부를 지펴 넣기까지 했다.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이 1년 전으로 되돌아와 있다는 느낌을 어쩔 수 없었다. 떠날 때 그대로 그곳은 조금도 달라진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창문을 열었다. 처마 밑으로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도 1년 전에 보았던 그대로였다. 대문을 들어서는 인기척이 났다. 그가 고개를 내밀었을 때 어머! 탄성과 함께 앞마당 한가운데에 멈춰선 미경이 그를 빤히 건너다 볼 뿐 말이 없었다. 너무 뜻밖이라 할 말을 잊은 듯했다.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이 집 둘째 딸이었다. 가방을 든 단정한 학생 차림이었다. 보충 수업을 받고 오는 모양이로구나. 그가 말을 걸었다. 그제서야 미경도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너무 재빠른 말씨여서 인사를 하는 미경 자신도 그 말의 의미는 전혀 알 것 같지가 않았다. 또한 미경은 그렇게 인사하기가 무섭게 안방으로 뛰어들고 말았다. 그가 미처 인사를 받을 틈도 없었다. 미경의 그러한 언행 하나하나가 모두 대단한 반가움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면서도 전혀 꾸밈이 없는 솔직한 표현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안방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그 안에서 터져나온 까르르 웃음소리가 그것을 뒷받침했다. 미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불쾌해질지도 모르는 그 웃음소리는 억제할 수 없는 즐거움이나 반가움을 만났을 때의 미경의 어쩔 수 없는 버릇이었다. 이제 웬만큼 감정이 가라앉으면 방을 나와 제대로 된 인사를 걸어오리라. 그러나 그 예상만큼은 그도 틀리고 말았다. 서둘러 점심을 먹은 듯 채 5분도 되지 않아 대문께에 다시 인기척이 있고 그는 집을 빠져나가는 미경의 뒷모습만을 잠깐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도 바깥으로 나왔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한낮의 태양만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햇빛이 너무 부셔 풍경 속의 모든 것들은 새하얗게 바래 보였다. 집과 맞붙어 산이었다. 그 야산의 끝 한 자락을 평평히 고르고 지은 집이었던 것이다. 흘러내리는 산의 토사를 막기 위해 집 뒤로 쌓은 나지막한 축대는 마당을 따라 이어졌다. 그는 예전의 버릇대로 그 축대 끝에 앉았다. 다행히 감나무가 그늘을 지워주었다. 축대 밑 화단에는 한무더기 꽃이 한창이었다. 잎 하나 없이 길게 뻗어오른 줄기 위에 원추리를 닮은 6개의 꽃송이가 달려있는 꽃이었다. 다몽빛의 꽃송이는 화심에 들수록 진해져 자색이 되었고 그 화심으로부터는 천하지 않은 향기가 은은했다. 그로서는 작년 이 섬에서 처음 만난 꽃이기도 했다. 하숙집 할머니의 설명에 의하면 난의 일종으로 이름은 상사초라고 했다. 우연한 기회에 그는 그것이 난의 일종이 아니라 수선학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임을 확인했지만 이름만은 할머니의 말 그대로 상사초가 옳았다. 잎과 꽃이 만나지를 못하고 서로 그리기만 한 데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그러지요. 아마 그때 할머니가 덧붙였던 설명이었다. 확실히 묘한 꽃이었다. 우선 잎이 돋아나 한동안 자라다가 이내 힘을 잃고 시들어버린다. 시든 잎마저 말라 없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땅속으로부터 한 줄기 꽃대가 길게 목을 빼고 솟아나는데 그 위에 꽃송이가 달려 망울을 터뜨리는 것이다. 결코 꽃과 잎이 함께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가 활짝 핀 꽃송이 하나에 손을 가져갔다. 하숙집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그 자리에는 몇몇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어울려 바지락을 캐가지고 돌아와 감나무 밑에서 쉬고 있던 참이었던 것이다. 그럼 상사초의 잎과 꽃은 이별하는 일이 없겠네요? 불쑥 한 아이가 말했다. 두 눈을 반짝이며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헤란이었다. 그로서는 뜻밖이 아닐 수 없었다. 유달리 말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앞에서는 웬만해서 입을 여는 일이 없는 헤란이었다. 어째서? 상사초에게는 이별이 없다는 그 뜻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평소 말이 없던 헤란이가 말을 했다는 것이 반갑고 신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질문에 헤란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왜? 미경이가 거들고도 한참을 주저하던 끝에 헤라는 겨우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올려다보았다. 처음부터 만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그는 상사꽃 냄새가 맡고 싶어졌다. 코를 바싹 들이대어야만 가능할 것이었다. 그는 꽃송이를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코를 가져갔다. 결코 독하거나 짙은 냄새는 아니었다. 아주 연한, 그러면서도 은은한 그 향기는 묘한 감동을 주기에 좋겠다. 빤히 올려다보던 헤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그 아이의 눈빛이 어떠했던가. 하지만 그는 그것을 얼른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그때 그 아이는 벌써 내가 섬을 떠날 일을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꽃향기가 가슴 깊이 밀려들었다. 오늘 대문 안에 꽃밭을 만들었어요. 채송화, 붕꽃, 맨드라미, 달리아, 봉숭아, 곽꽃 등을 심었어요. 친구 집에서 얻어온 꽃도 심었지요. 잘 자라 예쁜 꽃을 피울 수 있겠죠? 그러기를 선생님도 빌어주세요. 꽃은 다시 핀다. 그것이 꽃이 지는 아픔을 견디게 하는 힘이리라. 헤란이 보내온 편지의 일절을 기억하며 그는 문득 꽃밭을 만드는 것은 그리움이라는 생각을 했다. 갑자기 감나무 위에서 스르라미가 울었다. 쏴, 쏴. 그 소리는 마치 밀려오는 파도 소리 같았다. 그는 비로소
꽃에서 얼굴을 떼었다. 얼마 후 미경이가 여러 친구들과 함께 몰려왔다. 그는 그들과 어울려 바닷가로 나갔다. 다시 만나는 반가움을 혼자만의 방 안에서 한바탕 웃음으로 견뎌내던 미경이 여러 틈에서야 비로소 수줍음을 이기고 제 할 말을 다했다. 그것은 다른 아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그로서는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었다. 저기서 며칠 전에 아이 하나가 빠져 죽었어요. 한 아이가 밀물이 시작되는 바다를 가리켰다. 작년에도 아이 하나가 선착장에서 빠져 죽더니 서울 사는 아이래요. 그것이 화제가 되어 아이들은 제가끔 한마디씩 거들었다. 송장은 방죽 밑에 꺼내놓고 가만히로 덮어놨는데 사내애들은 막 구경을 가기도 했어요. 무서워. 7살이래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는 다리도 쉴 겸 잠시 모래밭에 앉았다. 물 건너 저편으로는 건너편 섬이 보였고 그 사이에는 서너 작은 바위섬들이 알맞게 바닷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따가운 햇볕 속에 밀물과 함께 몰려오는 바람이 이마에 시원했다. 아이들은 펄 깊이 들어가 민물에 뒷걸음질치며 호미질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와 조금도 다름없는 광경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헤란의 모습이 떠올랐다. 정말로 작년이었다면 헤란은 지금 틀림없이 저 아이들 속에 있을 것이었다. 헤란의 집은 패짓골이었다. 아버지 없이 세 식구가 사는 헤란은 그러나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을 늘 십리 남짓 떨어진 이 나루말에서 보내곤 했다. 미경을 찾아와선 선뜻 집 안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대문 밖을 배돌았다. 어쩌다 마주쳐 아니 그가 집에 있는 한 거의 틀림없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가 말이라도 걸라치면 헤라는 쭈삣쭈삣 꽁무니부터 뺐다. 그러다가 또래들과 어울려선 바닷가로 몰려가는 것이었다. 바지락을 캐거나 할 적이면 그 어느 아이보다도 헤라는 손이 쟀다. 그러면서도 헤라는 돌아갈 때가 되면 그 바지락을 어김없이 미경의 망태기에 쏟았다. 엄마나 동생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 가을이 깊어 굴을 쪼러가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말이 없던 헤란이 그가 섬을 떠난 후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편지에서만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말했다. 선생님의 답장이 오는 날은 꼭 일기에 적어두고 있어요. 잊지 않으려고요. 벌써 여름방학이 기다려집니다. 선생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지고 뜻대로 넘어가지 않는 달력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무렵 그는 자신의 하숙방에서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물건들을 발견하곤 했다. 들꽃이 꽂혀있는 꽃병, 엿, 약식, 그리고 감, 복숭아 등의 과일. 이것들의 대부분이 헤란의 이름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된 것도 그러한 편지를 통해서였다. 새삼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가 이번 여행에서 헤란을 만나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펄을 나오고 있었다. 물때가 안 좋아서인지 수학은 보잘것이 없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것들을 미경의 망태기에 모았다. 말은 안 해도 그들의 생각은 쉬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전거 한 대를 빌려 하숙집을 나섰다. 학교까지는 약 10여리 남짓이었다. 나룻말을 벗어나자마자 방죽이었다. 페달을 힘껏 밟으며 그는 곱게 뻗은 그 길을 시원스레 달려나갔다. 자전거 바퀴 밑으로는 잘게 부서진 조개 껍데기들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내며 밟혔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면 인사는 하지 않고 웃기만 하던 일이 생각나요. 내일이라도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 큰 소리로 인사를 할 텐데. 그는 출근하는 아침이면 거의 날마다 길에서 헤란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편지에 쓰인 대로
그때 헤란으로부터 인사를 받았던 기억이 없다. 그렇다고 헤란이 웃는 모습을 본 기억도 없었다. 모르는 사이라도 되는 듯 앞만 보고 걷다가 심지어는 가까이 다가가면 돌아서 외면하기조차 했다. 아무래도 그것이 인사가 아니어서 기회가 닿으면 자연스레 그것을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기억도 새롭다. 그런데도 헤라는 그때 웃었다고 썼다. 틀림없이 그의 등 뒤에서 웃었을 웃음일 테지만 그렇다고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어쩌면 오늘도 헤란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그는 그 생각에 바로 뒤이어 자신의 출발이 많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미경이 대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도 반 시간 이상이나 더 지체했던 것이다. 제 방을 벗어나면서부터는 길가를 따라 해당화 넝쿨이 이어졌다. 해당화는 지금이 한창이었다. 군데군데 새빨갛게 피어난 꽃송이에 팔려 저절로 자전거의 속도를 줄이는 그의 눈 안에 그 꽃들은 핏빛으로 들어왔다. 돌보는 손이라곤 없이 메마른 땅에서 나는 소금기 묻은 바람을 견디면서도 그렇게 고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그 꽃이 간직한 향기는 또 얼마나 그윽하던가. 헤란이 본래부터 말없이 수줍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기억에는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며 쾌활하게 웃거나 남학생과 맞서 말다툼을 하던 헤란의 모습도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봄 소풍 때에는 남녀 전교생의 앞에 나가 부끄러움 없이 언제 배웠는지 모를 유행가를 불러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해 5월이었을 것이다. 수업 시간에 헤란이 배가 아프다고 했다. 그는 엎드려 쉬라고만 일렀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무실에 가봤자 양호계를 맡은 최 선생이 수업에 들어가고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숙제 검사를 하며 헤란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였다. 엎드려 있는 헤란의 의자 사이로 마룻바닥에 찍혀있는 핏빛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선홍의 그 빛깔로 보아 생긴 지 얼마 안 됐음이 분명했다.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생리? 그렇다면 초경이었을 것이다.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찌한다. 그는 교실 안을 둘러보았다. 마침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두 녀석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교사의 시선이 두루 미치지 않는 숙제 검사 중이었으므로 당연히 교실 안은 어수선했다. 그가 냅다 소리를 질렀다. 시끄러워. 교실 안이 일순 조용해졌다. 모두 눈 감아. 그는 교실 앞으로 나갔다. 그가 이토록 화를 내는 일은 전에 없던 일이었으므로 한둘 실눈을 뜨고 눈치를 보는 녀석도 있었다. 책상에 이마를 대고 엎드리도록. 성난 고함으로 다시 한번 못을 친 후에 그가 입을 떼었다. 고개를 들거나 눈을 뜨는 놈은 용서하지 않겠다. 수업 태도들이 이게 뭐냐? 각자 책을 읽고 있으랬더니 잡담하는 놈에 깔깔거리고 웃는 놈에 영 엉망이야. 그는 몇 마디 더 훈계를 한 뒤 아이들을 그 자세로 반성하고 있으라 이러곤 교실을 빠져나왔다. 교무실에는 다행히 2학년 여학생 반의 담임인 정 선생이 있었다. 교실에 좀 가보세요. 창문 쪽 줄 뒤에서 둘째 자리. 이어 교실의 상황을 대충 설명했다. 물론 핏빛 판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정 선생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뒤의 일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후 아이들이 조금도 이상한 눈치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담임이 요령껏 잘 처리한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아직 처녀인 정 선생도 뒷얘기는 없었다. 다만 정 선생이 그 일에 대해 일체 말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자신의 처음 추측이 맞았으리라는 것과 아이들은 아직도 왜 그가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었는가 하는 참 이유를 알지 못하리라는 것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혹 헤란이 하나 정도는
그 참 이유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혜란이 유난히 수줍음 많이 타는 아이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그 5월 이후였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학교로 들어섰다. 1년 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이었다. 운동장을 가로지르면서 3학년 교실 열린 유리창에 빼곡히 몰려서 이편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보였다. 한둘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렇다고 교무실 밖으로까지 나와 인사하는 숙기 좋은 아이는 없었다. 그가 교장실에 들렀다가 교무실로 왔을 때에는 수업이 시작된 뒤였다. 교사 한 사람만이 남아 교무실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하긴 그가 떠나던 지난 2월에도 두 사람이 함께 떠났다. 교장은 이번 2학기에 정 선생도 무트로 정근할 것이라 했다. 그러고 보면 금년 들어서도 교장 이하 전체 8명 가운데 그 절반이 바뀌는 셈이다. 무슨 수를 쓰든 하루빨리 섬을 떠나기를 바라는 형편에서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첫 휴식 시간은 선생들과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지나갔다. 그들은 보충 수업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무트로 갈 배를 탈 생각에 들떠 있었다. 다음 휴식 시간에는 교무실 앞 층계에 나앉았다. 사내애들 몇몇이 다가와 인사했다. 여자애들은 멀찍이 배돌기만 했다. 짧은 10분이 또 그렇게 흘러갔다. 다시 수업이 시작되고 이야기 상대도 없이 지루한 시간을 죽이던 그가 일어섰다. 종은 교무실 창밖 처마에 달려 있었다. 시계를 보았다. 2분 전이었지만 그는 서슴없이 줄을 잡았다. 땡땡땡 땡땡땡. 그는 다시 층계로 나갔다. 아이들은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배돌았다. 꼭 물을 마시기 위해서가 아닌 듯한데 교무실 가까운 우물개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라도 해서 그의 눈에 띄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쪽에서 이름이라도 부를라 치면 그들은 너나 없이 꽁무니를 뺐다. 아직까지 헤라는 머리끝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수업이 끝난 뒤 내 쪽에서 일부러라도 불러야 할 모양이로구나. 그러나 그 마지막 수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교장 관사로부터 준비가 다 되었으니 함께 식사하자는 정갈이 왔다. 그가 몇 선생과 더 어울렸다가 텅 비어버린 학교를 떠난 것은 해걸음이었다. 가까운 동네에 신세졌던 몇 사람에게 인사라도 할 참이었다. 바퀴 달린 것이라곤 자전거에 오토바이, 경운기가 고작인 섬이었다. 길은 우연히 거칠었다. 오르막은 끌고 내리막은 브레이크를 잡은 채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작년 여름 어느 휴일 자전거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 요량을 한 일이 있었다. 그 길에 태직골에 들렀다가 헤란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막무가내로 잡았다. 얘까지 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으니 냉수라도 한 대접 들고 가라는 것이었다. 그때 헤란은 집에 없었고 국민학교에 다니는 헤란의 동생이 꾸벅 인사를 했다. 옥수수라도 삶겠다며 헤란의 어머니가 텃밭으로 나간 뒤 그는 앉았던 마루에서 일어섰다. 대문에서 몇 발짝 가지 않아 바다였다. 길게 펼쳐진 모래밭이 고왔고 빠져나갔던 물은 저만치 가까이 밀려와 있었다. 태직골은 섬의 뒤편이었다. 섬 하나 보이지 않는 서해 바다의 수평선이 아득했다. 넘실대는 물가를 따라 다가오고 있는 계집아이 하나가 눈에 띄었다. 헤란이었다. 그 아이는 아직 그를 보지 못한 듯 밀려가는 물을 따라 들어갔다가 밀려오는 물에 깡충 뒷걸음질 치는 장난질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까르르 웃음이 터졌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발을 적신 모양이었다. 아주 가까이 오도록까지 헤라는 그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헤라나. 비로소 그쪽으로 시선을 주는 헤란의 큰 눈이 더욱 커졌다.
예기치 못했던 일에 놀라고 있음이 분명했다. 안녕하세요. 무어라고 인사를 한 듯한데 그 소리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가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정말 대단한 놈이로구나. 헤란이 소라 껍데기 하나를 들고 있었다. 소라 껍데기 같은 것은 섬 어디에서나 지천으로 깔려 있어서 이곳 아이들에게는 결코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 헤란도 마찬가지일 터였다. 그러나 지금의 것은 그런 헤란의 호기심을 끌 만큼 유달리 컸다. 주웠어요. 모래 속에서 찾아냈지요. 헤란이 소라 껍데기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헤란이 애써 주었으니 헤란이 가져야지. 그가 모래벌로 들어섰다. 급하지 않은 걸음이어서 모래밭을 걷기가 그리 힘들지 않았다. 헤란이 따랐다. 모래벌이 끝나는 곳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 밑에는 밀려와 쌓인 폐각들이 수북했다. 폐각이란 조개 껍데기입니다. 그 위에 오르니 바다는 더 멀고 아득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일까. 바람과 파도에 시달린 바위는 수많은 균열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바위의 한 조각을 빼냈다. 모서리가 날카로웠다. 이것들이 깨지고 닳아 둥글둥글한 조약돌이 되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시 깨어져 닳으면서 모래가 되고 과연 그 세월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그 아득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딱이 까닭을 알 수 없는 묘하게도 아린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선생님, 이 바위가 모래가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조용히 앉아있던 헤란이 입을 열었다. 헤란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글쎄다. 정말로 까마득한 세월일 게다. 헤란의 시선이 먼 바다로 향했다. 그 끝에서는 벌써 아스름한 저녁 기운이 번져오고 있었다. 헤란의 맑은 눈 속에도 그 바다가 들어있었다. 헤란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와 헤란은 한동안을 더 그렇게 말없이 까마득한 세월 속에 앉아 있었다. 헤란의 동생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권하는 대로 저녁까지 먹을 수는 없었다. 그는 애써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런데 헤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인사하는 소리를 들었음직도 한데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동생을 시켜 찾아보라고 이르곤 천천히 걸음을 옮겨 놓았다. 자전거를 끈 채였다. 그는 동네 입구 정자나무 아래에서 그의 걸음을 멈추었다. 그냥 이렇게 가버린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 거북했던 것이다. 얼마를 더 기다리자니 헤란의 동생이 왔다. 누나 어디 갔어? 누나는 안 와요. 왜? 안 와요. 바다 쪽으로 갔어요. 이 시간에 바다에 무슨 볼 일이 있는 것일까?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잡아낼 수가 없었다. 어쨌든 더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그는 다시 걸음을 떼어놓았다. 그러면서도 고개는 자꾸 뒤로 돌아갔다. 안 온다니까요? 헤란의 동생이 소리쳤다. 인사하기가 싫어서 안 오는 건데요, 뭐. 자신의 말이 틀림없다는 듯 동생이 다시 한번 말했다. 그가 자전거에 올라탔다. 그러면서 그는 적당한 기회에 헤란에게 손님에 대한 인사법을 일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헤란이 가지고 있던 소라 껍데기를 그가 하숙방에서 발견한 것은 그 며칠 뒤였다. 방죽에 들어섰다. 길은 고닫고 다져진 갯벌 흙이라 부드럽고도 단단했다. 그 길을 달리면서 그는 오늘 밤 다시 한번 이 길을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전거에는 몇 권 책이 아직까지는 그대로 실려 있었다. 야행은 결국 허행이 되고 말았다. 헤라는 집에 없었다. 밤에야 어디 나갈 일이 있겠느냐 싶어 일부러 저녁을 먹은 후에 길을 나섰던 것인데 결국 그게 아니었던 셈이다. 그는 지난 2월 봄방학을 이용해 섬을 떠났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야 분명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할 수 없이 죄스럽고 또 그 작별이 부담스럽기만 했다. 되도록 소문을 내지 않으려고 했었다. 섬을 떠나던 날 헤란이 나룻말에 와 있다는 것을 그는 미경을 통해서 알았다. 하지만 그가 배에 오르도록 헤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배가 줄을 풀고 바다에 나왔을 때 비로소 그는 헤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배가 나룻말 앞 삿갓섬을 휘돌아 직선 항로를 잡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도 헤라는 선착장에 서 있었다. 어찌 알았을까? 헤라는 그를 배웅하기 위해 나룻말에 온 것이 확실했다. 끝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마디 인사도 없이 떠나버린 선생님을 한참 생각했지요. 울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몸살을 앓았어요. 아주 지독히 앓았어요. 나룻말 약방에서 엄마가 약을 사다 주셨지만 그래도 잘 낫지 않았어요. 방죽길로 들어섰다. 바다 쪽에서 밤바람이 불었다. 바람결을 타고 장고 소리가 들려왔다. 간간히 징소리도 섞이는 듯했다. 이 섬에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소리였다. 그는 생각했다. 환청일 것이라고. 학교에서 돌아와선 곧 막고지 제 외가를 갔어요. 오늘로 보충 수업도 끝났다면서요. 헤란 어머니의 말이었다. 막고지는 태직골과 정반대편에 있는 이 섬의 또 다른 끝이었다. 30리 길은 좋게 될 것이었다. 심부름이라도 시키셨군요. 웬걸요? 별일도 없는데 제가 자청해서 갔죠. 여느 땐 인사 가는 것도 싫어했는데요. 가져온 책을 어머니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주르고 편지를 해줬지요. 그게 고마워 꼭 만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오셨다 그냥 가신 걸 알면 퍽 섭섭해야 할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워낙 정이 많은 계집애라. 돌아 나오던 그의 시선이 잠시 대문 앞 화단에 멈췄다. 헤란이 갖고 왔으리라. 그곳에는 바야흐로 꽃송이를 터뜨린 상사초도 한 줄기 길게 목을 빼고 솟아 있었다. 환청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었다. 바다에서는 이제 막 얼굴을 내민 달이 말끔했다. 달빛과 쉼없이 펄럭이는 바람결, 이부자리를 뒤채며 잠든 바다의 규칙적인 숨소리, 장고와 징소리에 섞인 여인의 슬픈 울음가락을 들었을 때 그는 비로소 그것들이 환청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 자리, 바다에서 끌어올렸던 아이의 주검이 놓여 있었다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무당의 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배에서 내려 그가 앞질렀던 낯선 차림의 여인임이 분명했다. 일렁이는 촛불 앞에 소복한 한 여인이 엎드려 있었다. 달빛은 그 여인의 옷 속에 스며들었다가 파르르니 반사되었다. 쓰러진 그녀에게서 새어나오는 가늘고 긴 울음소리는 그 달빛으로 해서 굽이굽이 창백했다. 모자의 인연, 그 만남이 이미 사별의 아픔으로 끝났다.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런데 이제 그 넋을 불러내어 다시 한 번 더 울어야 하는 것은 대체 무슨 심사인가. 생각이 거기에 미쳤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헤란을 떠올렸다. 헤란은 어째서 다가가면 썰물이 되었고 물러서면 밀물이 되었던가. 헤란의 심사가 어렴풋 잡혀오는 듯도 싶었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다음 날 그는 예정을 이틀이나 앞당겨 배에 올랐다. 삿갓섬을 휘돌아 무트로 향하는 배의 갑판 위에서 그는 방금 떠나온 섬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번에는 헤란이 몸살을 안 겪을지도 모른다고 자위하면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다꽃은 바다의 이미지와 상사초의 이야기, 소녀의 수줍음이 어우러져 생의 아련한 정서를 일깨우는 아름다운
감성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